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의 인생엔 특히 고달픈 시절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평온하고 행복한 시기도 존재하잖아요. 지금 제 인생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족 모두 건강한 데다 큰 걱정거리도 없으니 하루하루 살맛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웃을 수 있기까지 저에게도 한동안 안개처럼 답답한 시간이 있었답니다. 바로 스스로 잘못 선택했던 결혼 때문이었죠. 저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내고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해 이 자리 빌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정말 성실했던 두 분은 저와 두 남동생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고 일을 나가셨어요. 저와 동생들은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함께 살던 할머니가 돌봐주셨죠. 아이고, 서연아, 햄이 너무 기운이 없구나. 할머니 좀 잘 테니까 네가 동생들 좀 잘 돌봐주고 있어. 너무 쿵쿵 뛰놀면 아랫집에서 쫓아오니까 못하게 하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신 할머니는 꾸준히 건강이 약해지셨어요. 할머니는 우리의 밥만 챙겨주시곤 대부분의 시간에 동생들을 저에게 부탁하셨답니다. 그래도 동생들보다 3살, 4살 위인 제가 어른스러웠으니까요. 그래서 전 부모님과 할머니 대신 어릴 적부터 동생들을 많이 챙겼었죠. 그 덕에 저와 동생들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장녀인 제 역할이 컸다며 칭찬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누나였던 것 같아 참 뿌듯했죠. 시간이 흘러 중소기업에 다니던 전 취미로 이런저런 스포츠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원래 활동적인 성격이었기에 그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편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해소시켜 주더라고요. 테니스, 클라이밍 등 여러 운동을 배우던 전 한 번은 잠시 서핑을 취미 삼은 적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살 연상의 남편을 만났죠. 이야, 서현 씨는 초보자인데도 배우는 게 빠르신 것 같아요. 그 작은 몸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죠? 서핑 빨리 배우는 거랑 키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자꾸 귀여운 분이 운동까지 잘하니까 너무 귀엽고 멋지셔서 그러죠. 그, 제 이상형이 다람쥐처럼 귀여운데 야무진 여자거든요. 네? 지금 저한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다니던 제게 관심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어차피 전 그런 모임에서 누굴 만날 생각도 없었고, 무엇보다 남편의 외모가 제 취향이 아니었기에 남편이 제게 관심을 보였을 땐 좀 놀라웠어요. 그런 남편은 저를 졸졸 쫓아다니며 선물 공세라고 때론 제게 감동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정성에 반해 전 결국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벌이 차이가 꽤 났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이 서로 모은 돈은 비슷했어요. 제가 재테크로 벌어둔 돈이 조금 있었거든요. 우린 돈을 똑같이 반반 합치고 모자란 약간의 돈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죠. 아무래도 직장이 좋은 남편 앞으로 대출이 더 잘 나왔기에 우린 남편 명의로 신혼집을 구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주말에 누나가 같이 밥 먹자는데 시간 괜찮겠어? 내가 결혼할 사람 생겼다니까 누나가 꼭 보고 싶대서. 그래? 긴장되는데 알겠어. 어차피 가족들 사이인데 잘 보이면 좋지. 전 결혼 전 시부모님보다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를 먼저 만났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어릴 적부터 함께 과일 장사를 하느라 집을 비우셨다는데 그래서 시누이와 남편의 우애가 두터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처럼 남매끼리 많은 시간을 의지하며 보내야 했으니까요. 저 또한 동생들과의 우애가 깊었던 터라 그런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처음 만났을 때 시누이가 막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야, 너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저번에 골치 아픈 일 있었다며.
그건 잘 해결됐어? 그럼. 누난 요즘도 장사 잘 돼? 매형은 잘 지내시고? 우리야 똑같지 뭐. 서연 씨,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했나? 미안. 내가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라 많이 먹어. 그리고 내 동생 앞으로도 잘 부탁해. 신우인 뻘쭘해 하던 저에게 말을 걸기보단 남편과 둘이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도 그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저에게도 못한 건 아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았죠. 이후 찾아뵌 시부모님도 나쁜 분들은 아니었기에 우리의 결혼은 무탈하게 진행됐어요. 여, 여보, 이것 봐. 나 임신했어. 세상에, 이렇게 빨리 우리한테 선물이 찾아와 줬어. 정말? 어디 봐봐. 우와, 진짜네. 고마워, 여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병원은 언제 갈까? 오늘 그냥 둘 다 휴가 내고 가버릴까? 정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들이 임신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가올 칙칙한 미래는 상상도 못한 채 남편과 둘이 방방 뛰며 기뻐했죠. 그렇게 임신한 뒤 전 거의 막달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현실적으로 출산한 뒤까지 다니기 힘든 곳이었기에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두고 싶었거든요. 아, 다리야. 여보, 나 거기 다리 조금만 주물러줘. 손이 잘 안 닿아서 그래. 미안해. 당신도 힘들 텐데. 내가 못 버는 것도 아닌데 그냥 빨리 회사 그만두라니까. 내가 꼭 아내 고생시키는 남편 같잖아. 말만으로도 고마워. 어차피 애 낳으면 한동안 외벌이로 살아야 하니까 하는 데까진 하고 싶어서 그래. 아무리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요즘 외벌이로 아이를 여유롭게 키우긴 쉬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끝까지 무리를 했던 건데 제 고생을 알아주는 남편이 있으니 그래도 덜 고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낳은 뒤 전 한동안 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은 지 반년도 안 됐을 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나 생활비 좀 더 주라. 요즘 왜 이렇게 돈을 찔끔찔끔 줘? 애 기저귀 다 떨어졌단 말이야. 집 휴지도 다 떨어졌고. 또? 아, 당신 왜 이렇게 아껴 쓸 줄 몰라? 당신 일 그만두고 나서 생활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 돈도 안 벌어오면서 왜 그렇게 씀씀이가 예뻐? 뭐? 지금 장난쳐? 애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생활비가 늘었지. 그렇게 돈 아까우면 당신이 장도 직접 다 보고 애도 챙기던가. 그래도 아낀다고 나 먹는 거 입는 건 제대로 사지도 않는데 왜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언젠 빨리 일을 그만두라던 사람이 점점 집에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도 애가 잡아당겨서 목이 다 늘어난 옷을 입고 애 보느라 먹는 것도 대충 때우며 살던 제게 씀씀이가 해프다며 투덜대더라고요. 늘어난 생활비가 아까운 건지 자꾸만 생활비를 찔끔찔끔 주면서요. 가뜩이나 아직 몸도 다 회복되지 않았고 거의 독박육아 하느라 피가 말라가는데 너무 서운하더군요. 여보, 나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외출 좀 하자. 뭘 답답해? 평소에 혼자 애 데리고 아파트 단지 몇 바퀴씩 돌고 온다며. 나도 좀 멀리 가서 바람 좀 쐬고 싶어. 맨날 애랑 둘이 집에만 갇혀서 너무 답답하단 말이야. 차 끌고 바람 좀 쐬고 오자. 어? 아이, 진짜. 돈도 안 벌면서 왜 자꾸 돈 쓰러 나가지? 나가면 외식비 나가지, 기름값 나가지. 다 돈 들어가는 구석밖에 없잖아. 난 돈 없어서 요즘 친구들 만나 술도 잘 못 마시는구만. 게임도 잘 못 사고. 남편은 갈수록 돈돈거리기만 하더군요. 가만 지켜봤더니 남편을 외벌이 하느라 자기 용돈을 마음껏 못 써 불만이 생긴 거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돈 아낀다며 저 아이를 데리고 바람 쐬러 나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너무 괘씸한 나머지 전 아예 아이를 집에 두고 혼자 며칠 집까지 나가버렸죠. 이렇게 소리치면서요. 뭐? 술? 게임? 야, 이정연.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말이야? 난 혼자 독박육아하고 살림하느라
술하고 친구는커녕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 근데 나 바람 쐬어주는 돈이 아깝다고 그렇게 면박을 줘? 애는 뭐 나 혼자 낳았냐? 내가 일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 네 애 낳느라 그만뒀지. 아니 뭐, 네가 할 말이 뭐가 있는데? 당신이 뭐라든 난 나가서 내 숨통부터 튀어야겠으니까 애를 시댁에 맡기든 데리고 출근하든 알아서 해. 어디 당신도 고생 좀 해봐. 그때 전 혼자 바다도 보고 마음껏 카페에서 여유도 누리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에 돌아갔더니 남편은 완전히 울상이 되어 절 반기더라고요. 그 뒤에도 남편은 여전히 돈 때문에 절 무시했지만 적어도 전처럼 대놓고 제게 눈치를 주지 못했죠. 하지만 절 무시했던 사람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올케, 얼마 전에 애까지 두고 나가서 일탈하고 왔다며? 올케 때문에 우리 부모님 올케네 봐주느라 엄청 고생하셨대. 근데 올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형님. 제 남편한테 이야기 다 들으셨다면서요? 들었지. 근데 내 동생이 뭐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솔직히 올케, 돈 잘 버는 내 동생 만나 취집한 거 아니야? 일 그만두기 전에도 내 동생보다 한참 못 벌었고 지금은 아예 돈도 안 벌잖아. 그럼 남편 좀 떠받들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남편이 돈 좀 아껴 쓰라고 했다고 애 두고 집까지 나가는 여자라니. 아, 내 동생도 참 피곤하겠다. 남편 편을 들며 절 무시한 사람은 바로 신우이였답니다. 알고 봤더니 신우인 성격이 못됐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결혼 전에 제게 별로 말을 걸지 않은 것도 남편에 비해 부족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였다고 해요. 신우인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무조건 돈인 사람이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에겐 약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한없이 무시하곤 했죠. 게다가 남편과 우애까지 두터웠으니 남편 편을 들며 계속 저를 무안줬던 거고요. 여보, 나 커피 좀. 어? 커피 마시고 싶었구나. 올케, 내 남편 말 들었지? 얼른 커피 한 잔만. 네? 고모부가 형님한테 말했는데 왜 제가요? 난 평소에 일하느라 힘들잖아. 올케는 집에서 놀고. 그리고 시댁에 왔는데 이 집안 부엌 일은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시댁에서 우리 아가씨들 수발 잘 들어. 신우인 자신의 남편에겐 꼼짝 못했습니다. 신우인 심해부와 함께 크게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장사 미천을 심해부의 부모님이 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시댁이 잘 살았기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던 신우이가 꽉 잡혀 살았던 거죠. 신우인 시댁에서도 찍소리 못하고 살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그 분풀이를 만만한 제게 좀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집 형편도 고만고만하고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그 꼴이 기가 막혀 저도 당하고만 있진 않았죠. 형님, 애 보고 살림하느라 저도 평소에 힘들어요. 노는 게 아니라요. 형님도 애 낳아보셔서 알 텐데 말을 참 서운하게 하시네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며느린 사이랑 똑같은 손님인데 시댁 부엌 일은 어머님 아버님이나 이 집 자식인 형님 아니면 제 남편이 하는 게 맞죠. 전 형님하고 다르게 며느리가 시댁 수발드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서요. 커피는 지금 제가 애 안고 있어서 타기 힘들겠네요. 뭐? 엄마 아빠 옳게 말하는 것 좀 봐요. 우리 엄마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아들 실컷 대기업 직원으로 잘나게 키워놨더니 며느리 자리 이렇게 되바라진 여자가 들어왔네요. 아유, 둘 다 그만해. 얘, 애미야.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커피 한 잔 타다 주지. 너도 참 피곤하다. 그리고 솔직히 저번에 애 두고 집 나간 거 우리도 좀 그랬어. 우리 아들이 많이 버는 만큼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니. 그럼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좀 뭐라고 해도 참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선. 아무튼 둘 다 잘한 거 하나 없으니까 그만들 하거라. 커피 내가 타다 주마. 시부모님은 성공한 아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자신들의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죠. 그런 두 분마저 절 무시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은근히 제가 다 져주고 희생하길 바라더라고요. 돈 잘 버는 남편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말입니다. 당신 누나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은근슬쩍 옆에서 실실 웃고 있더라? 막아주지 못할 망정? 내가 무시당하는 게 그렇게 신나? 어? 아니, 그냥 누나가 막 틀린 말 한 건 아니니까 못 끼어든 거지. 그리고 웃다니. 나 안 웃었어. 거짓말 하지 마. 다 봤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남편은 신우이가 제게 하는 행동이 상당히 꼬스웠나 보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줘 아주 속이 시원한 것 같았죠. 결국 전 더럽고 치사해 계획보다 일찍 다시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고작 저희 아들이 막 돌을 지났을 때였어요. 그렇게 이리저리 일을 알아보던 전 결혼 전 모아뒀던 약간의 돈으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조화 만드는 걸 배워보고 싶다고? 네, 언니. 제가 수강료도 다 낼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요. 아유, 괜찮지 그럼. 어차피 나 이 장사 한 1년만 더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거든. 남편이 내년에 외국으로 발령이 날 것 같아서 그 전에 수제자 남긴다고 생각하지 뭐. 전 원래 손재주가 있는 편이었어요. 결혼 전 자취할 때도 집 인테리어 꾸미는 걸 좋아했었죠. 식물도 많이 키우고 그림도 많이 걸어 놓으면서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다 인테리어 관련 물건을 팔아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마침 친한 언니가 인테리어용 조알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전 언니를 찾아가 배움을 부탁했습니다. 수강료까지 낸다는 말에 언니는 흔쾌히 소액의 수고료만 받고 가르쳐 주었죠. 그런 언니의 도움과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공부한 제 노력 끝에 전 인테리어나 선물용 조알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었어요. 언니와 다르게 전 시대 흐름에 조금 더 맞게 인터넷상에서 승부를 보기로 했던 겁니다. 단순히 조화를 팔아 얼마나 남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조화도 조화대로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이었거든요. 10만 원대를 훌쩍 넘는 상품도 많았기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죠. 뭐? 가짜 꽃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아이, 사업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그래, 뭐 마음대로 해봐. 대신 난 내 돈 손해볼 생각 없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도움 바랄 생각 하지도 마. 제가 처음 사업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크게 코웃음을 치더군요. 완전히 절 무시하는 말투였죠. 너무 기분이 나빠 더더욱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투지가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남편은 절 계속 무시했습니다. 아이고, 들린다 들려. 장사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애원할 당신 목소리가. 겨우 조그만 중소기업 다니던 사람이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그냥 하던 대로 다른 중소기업이나 다닐 것이지. 난 분명히 말했다. 난 절대 당신 안 도와준다고. 제발 그 입 좀 닫아. 아내가 뭘 한다고 하면 응원을 해줘야지. 지금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아니, 나도 당연히 잘 되길 바라지. 근데 당신 때문에 나까지 피해볼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모습이 너무 괘씸해 전 돈관리를 각자 하자고 못 박았어요. 그딴 걱정 안 되게 그냥 앞으로 돈관리 각자 해. 어차피 당신 여태 나한테 생활비 요만큼만 주고 나머지 월급은 주지도 않았잖아. 그러면서 애 낳느라 회사 그만둔 날 얼마나 또 무시했어? 당신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가 버는 돈으로 당신한테 후하게 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각자 생활비만 내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자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앞에서 못 도와주네 어쩌네 소리 좀 하지 마. 그런 제 말에 남편은 너무 대놓고 좋아하더군요. 남편은 아주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후하게 굴어?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요즘 아주 개나 소나 다 한다고 덤벼들었다가 망하기 십상인데 헛된 꿈은. 그래, 당신 말 바꾸기 없기다. 나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더 달라고 하기만 해봐.
제가 어쩌다 저런 인간인 걸 몰라보고 애까지 낳고 살고 있나 싶어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얼마 뒤 갔던 시댁에서 만난 시누인 꼴 보기 싫은 비웃음을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올케, 사업 시작했다며? 왜? 나랑 우리 남편이 자영업으로 돈 잘 버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나 보지? 근데 올케, 아휴, 사업도 사업 나름이지. 장사로 나처럼 이런 비싼 목걸이에 명품 원피스 입고 다니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정연이한테 들어보니까 꿈을 아주 야무지게 꾸는 것 같던데 좀 안타깝네. 남편은 그새 또 신우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달했던 겁니다. 그 꼴이 너무 같잖아. 저도 지지 않고 고스란히 불쾌함을 되돌려 주었어요. 전 형님 사업 보고 자신감 얻은 적 없어요. 그리고 전 제 힘으로 배워서 시작하는 거지만 형님은 시댁돈 아니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못했을 장사 아닌가요? 시작이 다른데 어떻게 결이 같겠어요? 뭐, 뭐? 왜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뭐든 인생은 살아보기 전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너무 그렇게 단정 지지 마세요. 그리고 형님,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비싼 옷이든 안 비싼 옷이든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어울리냐 아닐까요? 전 형님 보면서 한 번도 옷이나 뭐가 고급스럽다고 느낀 적이 없어서요. 맨날 꽉 끼는 작은 옷만 사 입으셔서 그런가? 돼지목에 진주도 아니고. 아, 형님이 돼지라는 건 아니고요. 말이 그렇다고요. 그 뒤 전 더더욱 돈이 바짝 올라 사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다행히 제 쇼핑몰은 반응이 좋았어요. 덕분에 제 통장의 돈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점점 돈을 벌며 여유로워질 수 있었지만 결혼 생활에 대한 제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당신 요새는 얼마나 벌어? 어? 솔직히 말해봐. 잘 안 되는데 창피해서 나한테 말 못하고 있는 거지? 난 당신한테 분명히 말했다. 그런 거 돈 안 된다고. 제가 제 벌을 말하지 않으니 남편은 제 옆에서 한 번씩 저렇게 깐족대더라고요. 열이 받아 전 더더욱 제 벌이에 대해 입을 꾹 다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제 사업이 풀리지 않은 줄 알았나 봅니다. 남편은 또 저에 대해 신우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우인 시댁에서 만나면 절 한껏 무시하며 비아냥댔어요. 옳게 요새 뭐가 뜻대로 잘 안 풀린다며? 그러면서 큰 소리 치긴. 야, 정연아, 너 만약에 올케가 사업 망해서 빚이라도 생기면 그거 절대 갚아주지 마. 그거 아주 버릇돼. 돈 잘 버는 남편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잘해줘서 뭐해. 그런 신우이가 지겨워진 전 그냥 넌 떠들어라. 난 안 들을란다. 이런 마음으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왜 자기를 무시하냐기에 제가 이렇게 대꾸해줬죠. 수준 안 맞는 사람이랑 대화하면 제 수준까지 낮아질 것 같아서요. 뭐? 지금 말 다 했어, 올케?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전 저 무시하는 사람을 도저히 호의적으로 대할 수가 없네요. 예, 애미야.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해도 네 신우이한테 말이 좀 그렇구나. 그건 그렇고 너 그 돈도 안 되는 사업 계속 붙잡고 있을 거야? 벌면 얼마나 번다고 집도 안 챙겨. 아, 우리 아들 살 빠진 거 좀 봐라. 일을 해도 우리 아들 밥은 챙겨줘야 할 거 아니냐? 그 와중에 전 시간이 갈수록 시부모에 대한 마음도 멀어져 갔습니다. 은근슬쩍 남편과 신우일 따라 절 무시하며 며느리가 고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너무 서운했거든요. 살 빠진 건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먹은 거 다 개어내느라 그런 거예요. 배는 오히려 전보다 더 나았다고요. 그리고 저도 남편하고 똑같은 생활비 내고 사는데 왜 저만 남편을 챙겨야 되죠? 그 말씀은 너무 서운하네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제사인 갈수록 위태로워져 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시댁에서 너무 기분 나쁜 일을 당했었어요. 당시 전 주문량이 너무 밀린 데다 직원 한 명까지 그만둔 상태라 며칠 동안 야근을 해야 했는데요. 피곤한 와중 하필 시댁 모임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신우이 생일이라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었거든요. 많이 피곤했지만 한 달 전부터 잡혀있던 약속이었기에 전 그냥 피곤함을 참고 시댁에 갔습니다. 가서 음식을 도와야 할 것 같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신우이가 좋아하는 중식을 배달시켜 먹는다길래 그래도 힘든 일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여보, 어디야? 누나가 계속 당신 언제 오니? 나? 왜? 음식은 아직 시키지도 않았다며. 우선 거의 다 왔어. 남편은 그날 볼 일이 있어 회사에 반차 쓰고 아이를 데리고 먼저 시댁에 가 있었어요. 전 최대한 빠르게 일을 마친 뒤 저녁 식사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했죠.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신우이가 제게 빈정대더라고요. 올케 진짜 팔자 좋게 산다, 며느리가. 제가 뭐요? 아니, 그래도 며느리인데 신우이 생일에 일찍 와서 미역국 끓여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오늘 일해야 되는데 언제 미역국을 끓여요? 오늘 중식 먹는다길래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어머니께 미리 말을 하지 그러셨어요. 형님은 저한테 미역국 끓여준 적 있으셨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신우인 제가 미역국을 끓여놓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은 겁니다. 기가 막혀서 반문했더니 신우인 못마땅한 듯 언성을 높였죠. 며느리가 시댁 식구 챙기는 거지. 왜 신우이가 며느리를 챙겨? 솔직히 올케가 이 집에 시집와 산 게 뭐가 있어? 싹싹한 며느리 돌이라기래. 정연이 내졸 제대로 해주기래. 그렇다고 돈을 잘 벌어? 그럼 최소한 시댁 식구 생일인데 와서 미역국 정도 끓여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중식 먹기로 했다고 해도 생일에 미역국은 기본이지. 난 우리 시댁에서 그렇게 해. 그래, 애미야. 너 요즘 계속 일이 바쁘다고 하는데 좀 일찍 와서 미역국 하나 정도 끓여주지 그랬니? 뭐 얼마나 번다고 참. 대기업 다닌 우리 정연이도 누나 생일이라고 일찍 와 있었구만. 시부모조차 신우의 말을 거들며 은근슬쩍 절 비난하더라고요.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전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진짜 보자 하니까 제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했지. 이 집 서열 꼴찌하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피곤한 몸 이끌고 그래도 시댁 행사라고 왔는데 제가 제대로 헛걸음했네요. 그놈의 미역국 먹고 싶으면 자기가 끓여 먹던가. 얼마나 대접을 못 받고 사면 사이도 안 좋은 나한테 대접받고 싶어 해요. 시댁 몸종으로 살고 싶으면 형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난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아니, 애미야. 너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우라통이 터지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저 벌만큼 벌고요. 제가 돈을 얼마나 벌든 간에 이 집에서 이런 대접 받고 살 이유 없습니다. 그렇게 미역국 끓여주고 싶으면 어머님, 아버님 미리 끓이시던가. 일찍 온 제 남편 시키지 그랬어요. 그리고 제 남편 자기 은행 볼 일이 있다고 휴가 낸 거지. 형님 때문에 반차 쓴 거 아니거든요. 아무튼 전 오늘 이 집에서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먹기 싫으니까 먼저 가볼게요. 형님, 생일 안 축하드려요. 전 제 아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시댁에서 시킨 중식을 꾸역꾸역 다 먹고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오히려 서운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 오늘 누나 생일인데 꼭 분위기 그렇게 만들고 갔어야 했어? 며느린 당신이 좀 참지. 부모님도 엄청 속상해하셨어. 누나도 매형 앞에서 개망신 당했다고 화났고 이따 전화해서 당신 먼저 사과해. 어?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주 사과 쪼개듯 뚝배기를 쪼개버릴라. 어? 전 너무 열이 받아 그놈 뒤통수를 퍽 쳐버렸습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짓거리는 모양이 너무 괘씸해서요. 그리곤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더니 그제야 미안하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난 당신도 당신 집안도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나가서 그 집 아들로 당신 누나 동생으로만 살아. 어차피 당신 나 무시하잖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마누랑 살아서 뭐해? 나가. 당장 나가. 여보, 알겠어. 미안해. 아니 난 그냥
다 같이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다 같이 잘 지내? 당신부터가 내 스트레스의 원흉이야. 그날 일은 그렇게 남편이 싹싹 비는 것으로 우선 흐지부지 되었어요. 하지만 제 속은 속이 아니었죠. 차라리 이 인간이 바람이라도 피웠으면 바로 내쫓아 버렸을 텐데 그런 건 또 아니니 전 애가 고등학생 될 때까지만 참자 이러며 화를 다스렸답니다. 성장기에 안정적인 집 분위기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까요. 다만 그 뒤 전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죠. 그나마 명절에 가긴 갔는데 잠깐 앉아있다가 오고 말아버렸어요. 시부모는 뭐라고 하면 앞으로 손주마저 보지 못할까봐 제게 무슨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제 행동이 못마땅한 눈치인 건 확실하더라고요. 자기 시댁에 들렀다 오느라 명절에 절 마주치지 못했던 시누인 제게 전화를 걸어 성질을 부렸답니다. 옳게 며느리가 돼서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그때를 제대로 사과도 안 하더니 이제 명절 아니면 집에 코빼기도 안 비쳐? 전 사과할 이유 없고요. 절 무수리 취급하는 집에 가서 무수리 대접 받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이만 끊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뒤 전 두 번 다시 신우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댁에 선을 그은 제게 남편은 서운해하며 친정에도 잘 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시 시댁에 갈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전 마음대로 하라고 냅뒀습니다. 걱정하시는 친정 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차라리 각자 집만 챙기며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무늬만 부부로 살다 보니 어느덧 결혼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엔 전세 연장하지 말고 이사하자. 나도 돈 꽤 모았으니까 서로 모은 돈 합쳐서 자가로 이사 가자. 힘든 전세살이 그만하고 싶어. 당시 저희는 살던 전세집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어요. 쇼핑몰이 잘 되어준 덕에 모은 돈이 꽤 되어 전 전세보증금과 남편이 모아둔 돈을 합해 아파트를 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야기라니 남편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알겠다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그 뒤 내리 일주일을 술에 취해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오늘도 완전 만취해서 왔잖아. 대체 왜 이래 당신? 대체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이사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결국 술 기운을 빌려 진실을 고백하더군요. 무릎 꿇은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실은 나 모아둔 돈도 없고 전세금도 온전하게 못 건져.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나 그동안 경마했었어. 그래서 모아둔 돈도 다 쓰고 전세집 담보로 대출도 또 받았다가 다 날렸어. 근데 당신 이혼하자고 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 정말 미안해. 뭐? 경마? 당신 미쳤어? 상상도 못한 고백에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경마 도박을 하다 돈을 날렸던 겁니다. 전셋집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 저 몰래 대출도 잔뜩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남편은 생활비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대체 얼마 빌린 거냐며 추궁해보니 그래도 다행히 제가 결혼할 때 전세금에 보탠 정도는 건질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도저히 도박으로 돈을 날렸다는 사실이 용서되지가 않았죠. 도박은 손을 잘라도 못 끊는 거라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계속 살아? 그렇게 돈 가지고 날 무시하더니 당신은 나 몰래 대출까지 받아 돈을 날렸어? 그동안 당신한테 정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서 말이 다 안 나와. 정말 잘못했어 여보. 제발 딱 한 번만 봐줘. 그동안 내가 당신 무시했던 거 다 사과할게. 앞으로 당신 앞에 납작 엎드려 살게. 나 이혼은 하기 싫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나 두 번 다시 도박에 손도 안 댈게. 맹세할게. 이미 남편에게 정은 다 떨어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결국 딱 한 번은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아이가 그래도
자기 아빠를 제법 좋아했거든요. 무엇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봐야 저도 나중에 아이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대신 전 남편에게 경고했습니다. 또 한 번 문제 일으킬 시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이혼 서류의 도장까지 받았죠. 그 이혼 서류가 그래도 아이 낳고 함께 살았던 남편에 대한 제 마지막 관용이었던 거예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나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이후 전 대출을 껴서 제 명의로 6억 가까이 하는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날리긴 했지만 그래도 제 능력이 됐으니 더는 남의 집살이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집을 사는 걸 보고 남편은 많이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당신 쇼핑몰이 그렇게 잘 됐었어? 몇 억씩이나 모았을 정도로? 진작 말해주지. 말했으면 당신 나한테까지 그 도박 자금 뜯어내려고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아주 해안이 있었지, 해안이. 제 벌이를 알게 돼선지 아니면 정말 이혼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고마워서인지 남편은 한동안 제게 정말 잘하더군요. 집안일도 자신이 다 하려고 하고 저희 친정에도 먼저 가자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남편에 대한 정이 다 떨어져선지 그 모습들을 봐도 별로 좋은 마음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사한 지 1년하고도 조금 더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고 출근했죠. 덕분에 전 아이와 둘이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어? 형님, 여긴 어쩐 일로... 오랜만이야, 올케. 어쩐 일은 집 보러 왔지. 네? 저희 집을 왜요? 나가보니 뜬금없이 신우이가 서 있더군요. 신우인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저희 집의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신우인 계속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놨습니다. 정연이한테 들었지? 이 집 이제 내 거니까 일주일 내로 비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빨리 세입자를 받지. 아, 돈은 정연이 계좌로 이틀 내에 보낼게. 네? 대체 갑자기 와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왜 형님 거예요? 아, 진짜. 정연이가 아직도 말 안 했어? 정연이가 나한테 못 갚은 1억 대신 내가 차익 주고 이 집 사기로 했어. 그래서 이 집 반전세 주고 월세 수익 얻을 거야. 아니, 이 집은 엄연히 제 집인데 대체 남편이 형님한테 이 집을 왜 팔아요? 그리고 1억을 빌렸다는 얘기 뭐예요? 너무 황당한 마음에 전 신우이를 채근했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들어보니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으로 이사한 지 3달 뒤 남편은 신우이를 찾아가 1억을 빌렸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중요한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정도가 모자란다는 핑계를 댔다고 하더라고요. 걔가 분명 딱 반년만 쓰고 준다고 했어. 그래서 나도 남편 모르게 돈 빌려줬단 말이야. 어차피 금방 받을 거니까. 근데 걔가 돈을 계속 못 갚길래 나도 곤란해서 재촉했더니 계속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다 나중엔 나한테 돈 갚으려고 자기 명의인 이 집까지 내놨다길래 그럴 거면 그냥 나한테 이 집 팔라고 했지. 빌려간 1억 제외하고 나머지 돈 보내주겠다고. 뭐 그렇게 월세 수익 내면 나한테도 나쁠 건 없으니까. 이제 상황 파악 다 됐지? 어차피 여기 내 동생 집이니까 올케한테 선택권 없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일주일 내에 비워줘. 신우인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절 밀치곤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집에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들어보니 남편은 이 집을 자기 돈으로 산 자기 집이라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신우인 몰랐겠지만 전 남편이 그 1억을 왜 빌렸는지 바로 감이 왔습니다. 우린 부동산 투자를 한 적이 없었고 당장 남편에게 그 거액이 필요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남편은 결국 저 몰래 또 도박에 손을 댄 것 같았죠. 전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 계약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신우에게 그 계약서를 건네줬어요.
읽어보세요. 이게 뭔데? 어? 이 집 계약자가 왜 제 이름이죠? 이 집 남편 돈 한 푼도 안 들어간 제 명의 제 집이에요. 당연히 이사 온 지 2년도 안 된 집 내놓은 적도 없고 전 부동산 투자한 적도 없어요. 남편이 형님한테 거짓말한 모양인데 전 이 집 형님 줄 생각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아니, 걔가 왜 그런 거짓말을. 그럼 걔가 모은 돈은 나한테 돈을 왜 빌린 건데? 그거야 뭐 직접 물어보시던가요. 신우인 황당해하며 물었지만 전 답해줄 마음이 없었답니다. 괜히 제 입 아프게 남편 사정을 설명해주기도 귀찮았으니까요. 신우인 답답했는지 계속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신우의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아, 이 자식 이거 왜 안 받아? 아니 옳게, 진짜 옳게 모르는 일이라고? 그럼 내 돈 1억은 나 이거 우리 남편 알면 큰일 나. 저야 모르죠. 제가 쓴 돈도 아닌데요. 형님, 전 제 입장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만 나가주실래요? 아니면 저 경찰 부를까요? 저는 신우의 힘을 빼기도 싫어 경찰을 운운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인 황당해하며 우선 저희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남편이 집으로 퇴근하더군요. 방에 있던 전 도어락 열리는 소리에 바로 현관으로 향했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온 순간 누군가 남편의 뒷덜미를 턱 하고 잡더라고요. 야, 이정현, 너 내 전화 일부러 피했지? 어, 누나. 남편의 뒷덜미를 잡아채 그대로 저희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남편은 크게 당황한 표정으로 대체 누나가 왜 여기 있어? 하고 묻더라고요. 신우인 눈에 불을 켜고 말했죠. 네가 내 전화 안 받으니까 여기 계단 앞에서 계속 잠복하고 있었다, 이 자식아. 너 뭐야? 아까 올케한테 들어보니까 이 집, 네 집도 아니고 애초에 내놓은 적도 없다며? 거기다 부동산 투자한 적도 없다며? 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어? 당장 내 돈 내놔. 그게 누나, 사실은 너 거짓말 생각하기만 해봐. 미안해 누나. 실은 나 도박 때문에 그랬어. 실은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도박 때문에 대출빚이 생겼는데 그걸 다 잃어서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누나한테까지 돈을 빌렸던 거야. 내가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도박을 좀 했었거든. 근데 그것도 얼마 안 가 다 날려버렸어. 그래도 집사람 설득해서 집 팔고 누나한테 돈 갚으려고 했어. 진짜야. 남편은 당황해하며 신우에게 솔직하게 실토하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역시나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도박에 손을 댄 게 맞았더라고요. 남편은 좋은 자기 직장을 이용해 이번엔 8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또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곤 그 돈을 또 다 잃은 뒤 신우에게 빌린 돈도 다 잃었다고 해요. 심지어 남편은 이번엔 경마뿐 아니라 도박이란 도박엔 다 손을 댔었다고 해요.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와중에 절 설득해 신우의 돈을 갚으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 기가 막힌 말에 신우인 바로 남편의 뺨을 털썩 날려버리더라고요. 이 자식, 그렇게 예뻐라 했더니 감히 누나한테 사기를 쳐? 내 돈 내놔, 당장. 안 그럼 너 고소할 거야. 알았어. 갚을게. 갚는다니까. 신우인 돈 앞에선 완전히 눈이 돌아간 겁니다. 바짝 겁에 질린 남편은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이번 딱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이젠 절대로 도박에 손을 안 댈게. 당신 능력 좋잖아. 혼자 이 집도 살 수 있었을 만큼. 그러니까 누나한테 한 번만 돈 좀 갚아주라. 어? 그럼 내가 이제 정말 정신 차릴게.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어? 그런 남편에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아마 예상이 가실 겁니다. 전 방으로 들어가 아까 전 신우에게 그랬듯 이번엔 남편에게 서류 하나를 가져와 보여줬어요. 남편은 그 서류를 보자마자 더 서럽게 흐느꼈죠.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한 번 더 문제 일으킬 시엔 바로 이혼하기로 한 거 기억나지? 여기 이렇게 도장도 찍혀 있겠다. 당신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어? 자, 내가 미리 당신 짐도 다 싸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음에 법원 앞에서 만나. 당신이랑 난 이제 남남이야. 그건 바로 이사 오기 전 도장까지 받아둔 이혼 서류였답니다. 전 엉엉 울던 남편에게 미리 싸뒀던 남편의 짐이 든 캐리어까지 함께 건네주었죠. 남편은 그런 제게 계속 애원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 내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도박이 안 끊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럼.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난 당신이 도박에 손대기 전부터 끊임없이 당신을 참아줬어. 그리고 저번에 내가 줬던 기회가 내 인내심의 마지노선이었어.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린 건 당신 자신이야. 그러니까 나가. 옳게. 잠깐만. 얘랑 이혼할 땐 하더라도 내 돈은 갚아줘야지. 어? 부분 재산도 빚도 다 공동인 거잖아. 나 그 돈 못 받으면 남편한테 진짜 이혼당할지도 몰라. 방금 못 들으셨어요? 우린 더 이상 부부 아니에요. 생활비로 쓴 것도 아닌데 제가 왜 남편 빚을 같이 감당할 이유도 없고요. 형님이 이혼당하든 말든 그건 제 알 바 아니니까 아주 사이좋게 손잡고 나가시죠. 아니면 저 112 바로 누를까요? 전 이젠 이가 가리게 지겨웠던 이시남을 사이좋게 집에서 내쫓아줬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용달을 불러 남은 남편의 짐까지 싹 다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당연히 시댁 또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서 걸려온 전화로 저는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죠. 혜미야, 제발 우리 청년이 한 번만 받아오. 어? 그리고 제발 내 돈이라도 좀 갚아주면 안 되겠니? 실은 정연이 제가 나한테도 투자 어쩌고 하면서 5천만 원 빌려갔단 말이다. 그거 우리 노후 자금인데. 알고 봤더니 시모도 남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던 겁니다. 남편은 시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도박으로 날렸던 거죠. 시모의 처지야 딱하게 됐지만 이젠 남일이었으니 전 조용히 거절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 남편은 끝까지 애걸복걸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법원까지 질질 끌고 가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 뒤 이혼이 마무리되기까지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어요. 당장 돈을 못 돌려받게 생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옳게 우리 남편이 그 돈 못 받아오면 나 쫓아낸대.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 옳게 돈도 잘 번다며.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어? 저랑 형님 사이에 그럴 의리는 없는 것 같네요. 자꾸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시는데 또 전화 걸면 진짜로 저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였어요. 그들은 제게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고 전 이혼이 마무리된 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게 됐죠. 부모님과 동생들은 절 걱정했지만 전 오히려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그 지겨운 집안에서 벗어나니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요. 한편 그뒤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시누인 이혼당하지 않으려 전 남편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결국 승소했다고 해요. 결국 전 남편은 다달이 시누에게 빚을 갚으며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는 소송까진 걸지 않았지만 노후 자금을 전부 날려버린 그놈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이혼한 지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전 얼마 전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여보, 잘 지내? 난 잘 못 지내. 나 지금 혼자 원룸 살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게 살고 있어. 가족들은 날 사람 취급도 안 하지. 버는 돈은 족족의 양육비랑 빚 갚는 데 나가지. 나 너무 외로워, 여보. 이렇게 외로워지고 나니까 이제야 당신한테 내가 얼마나 나빴었는지 깨닫게 됐어. 나 정말 도박도 끊고 지금은 성실하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답장 기다릴게. 전 남편은 제게 구구절절
후회 문자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전 그런 전 남편에게 아주 짧은 답장을 보냈죠. 난 당신 필요 없어. 다행히 그 뒤 다시 전 남편에게 연락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둘째네 부부와 함께 살고 계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조금 더 규모가 커진 회사도 잘 운영하면서요. 정성을 다해 판매한 제품에 대한 좋은 리뷰가 달릴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기도 하죠. 저희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건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앞으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살아가려고 해요. 또한 아이가 행복하려면 부모 또한 행복해져야 하는 법이니 내 스스로의 행복 또한 열심히 찾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도박 인구가 지금 3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청소년부터 주부 노인들까지 너무 손쉽게 도박에 손을 댄다고 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도 분명 가족의 도박 때문에 힘들어진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 전엔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서 어떤 학생이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박은 정말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이랍니다. 제 전 남편 또한 도박에 빠지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렇게 빨리 이혼당하고 자기 집마저 풍비박산 내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항상 도박 비슷한 존재 근처에도 다가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작 그런 것에 무너지기엔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